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도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뉴욕 증시 간밤에도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갔습니다. S&P 500은 금년 들어서만 신고가 30번째 경신 중이고 나스닥도 18,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건지 궁금한 상황에서 또 최근에 대형 투자은행들 원래 S&P 500 목표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관론자 쪽에 또 유명했던 에버코어 ISI마저도 연말 목표치 S&P 500 6,000포인트로 올려 잡으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는 양상입니다. 간밤 나온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죠. 여기도 또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월가의 긍정적인 보고서에 더해 또 AI 날개를 단 애플 주가도 훨훨 날고 있고요. 또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은 다소 흥분 상태입니다. 네. AI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들 차트를 보자면은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넉넉히 즐기면서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경계심을 갖고 시장을 지켜봐야 할지 애매한 타이밍이 왔는데요. 우리 증시 여전히 힘을 못 썼습니다만 오늘 한번 좀 기대해 볼까요? 그러게요. 네.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랠리장에서 소외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2,800선 돌파를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죠. 과연 오늘은 또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AI 관련 빅테크들의 주가 상승세가 대단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을 한 바구니에 담은 ETF 수익률에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특히 제2의 엔비디아를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을 담은 ETF에도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AI 수혜주를 담은 ETF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하우버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과연 내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우가 0.49% 상승, S&P 500은 0.77%, 나스닥은 0.95% 오름세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고요.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이고 S&P 500은 올해 들어서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0번째 사상 최고가 경신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주 덕분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31% 상승해줬고 애플도 1.97%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도 3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0.68% 약세 보였는데요. 개별 소송 이슈와 더불어서 그간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라는 해석입니다. 쉬어가는 엔비디아와 AMD를 제외하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흐름 좋았고요. 구글은 0.23%, 아마존도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49% 상승했고요. 일라이릴리도 0.75% 올랐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FSD가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 상승이 가장 강했고 반대로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고공행진하면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도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에버코어는 S&P 500의 연말 목표 주가 6,0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5,600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5,400선을 넘겼으니 이 기세라면 연말까지 5,600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인 건데요. AXS 인베스트먼트 CEO 그렉 바숙은 오늘 장세는 지난주에 미리 경험한 내용의 후속편이라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란 낙관론과 강세론이 시장에서 줄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도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타이밍은 연말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며 거들었고요.
덕분에 시장은 연준이 9월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총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다고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적 시즌 이후에 주가 차별화 현상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과 시장 수익률 간의 격차는 이처럼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장중 710억 달러 규모 자금에 운영이 되고 있는 S&P 500 기술주 ETF XLK의 정기 자산 재배분을 앞두고 엔비디아와 애플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기존 6%에서 21%로 비중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 상승을 했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된 거고요. 반면 애플의 경우 기존 22%에서 4%대로 비중이 축소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배터리 공급 업체죠. TDK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관련 배터리는 기존 제품 대비 100배 이상의 밀도를 갖추고 있어서 애플 워치나 아이폰 등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10년물은 4.2%대, 2년물은 4.7%대, 장단기물 모두 상승했지만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진 못했고요. 국제 유가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결국 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WTI 배럴당 80달러 선 넘어섰고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은 5월 소매 판매 지표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MMF 잔고는 이처럼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관론이 우세하고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에서 과연 소매 판매 지표가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지지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가중시킬지 시장의 심리를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한동안 정체됐던 테슬라가 다시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렸습니다. 1조 달러 클럽 장밋빛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짚어보죠. 먼저 중국 상하이에서 마침내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FSD 도로 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간 당국의 데이터 규제 탓에 한 단계 낮은 오토파일럿만 제공해 왔는데 지난 4월 머스크가 중국을 직접 찾은 이후 FSD 현지 출시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은 도로 운행에 앞서 지도 제작 관련 자격을 얻어야 하고 또 외국 기업의 경우 허가받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데 테슬라는 지난 10일 바이두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 차분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최근 부진한 중국 시장 매출을 회복하고 또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다음 프로젝트인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머리를 앓던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까지 조총서 승인되면서 테슬라 주가 폭등을 점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주가 하향 압박 요인이 모두 제거됐다면서 향후 12개월 동안 현재 주가보다 100% 가까이 높은 최대 35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며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희소식의 테슬라의 주가 월요일장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비아디는 워런 버핏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가 지분 일부를 추가로 매각했는데요. 130만 주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은 6.9%까지 하락했습니다. 버크셔는 지난 2008년 비아디 주식 2억 2,5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평균 매입가는 주당 8홍콩달러에 불과했는데 비아디의 몸값은 이때부터 사상 최고치를 찍은 재작년까지 무려 600% 급등했고 버크셔는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매각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외에도 버크셔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비아디 지분을 계속해서 정리해오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차갑게 식은 데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본 TDK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소재 에너지 밀도는 1리터당 1000와트시에 달해 현재 양산 중인 제품보다 100배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전하를 저장하는 배터리 용량이 높아 장치 크기를 줄이고 작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해당 기술이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동전 모양 배터리를 대체하는 등 작은 크기의 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TDK는 소용량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애플의 공급 업체이기도 한데요. 내년부터 시제품 샘플을 고객들에게 배송하고 이후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아이폰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네이버 웹툰의 몸값이 우리 돈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주식 공모 가격 희망 범위를 주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번 IPO를 통해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해 최대 3억 1,500만 달러, 우리 돈 4,300억 원을 조달할 전망입니다. 공모가 상단 가격을 적용한 상장 후 기업 가치는 26억 7천만 달러,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상장 이후에도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은 63.4%로 지배주주로서 이사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라인 야후도 지분율 24.7%의 주요 주주로 계속 남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150개국의 약 1억 7천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K문화 선봉대 한 축입니다. 웹툰 창작자만 2,400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 매출도 1조 7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번 IPO를 통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지적재산 IP 사업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단기간 상승 랠리를 이어온 탓에 어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들은 이슈 타고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자동차주 주가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 관련주뿐만 아니라 인도 증시도 들썩였죠. 현대차는 IPO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갖고 있던 지분의 일부를 시장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IPO를 통해 현대차가 최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을 조달해 인도 IPO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PO로 현대차 인도법인이 모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현재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죠. 상장 시기는 이르면 오는 9월 혹은 10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현대차 시총이 현 주가 대비 30%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으면서 완성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종 주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화승 RNA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인도의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한 서현이와는 12.06%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인도는 현대차 그룹 물량을 납품하는 HL만도는 5.34% 뛰었고 기아와 현대차가 각각 5.22%, 3.92%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찾는다는 소식에 방산주의 해외 수출 기대감이 한 차례 더 커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어제 처음으로 루마니아에 공식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루마니아 측에 관심을 보이는 K9 자주포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체제 수출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루마니아와 그동안 K9 자주포와 K10 탄핵 운반차 패키지에 대한 수출 협상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 방문으로 협상이 성사될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LRG 넥스원의 경우 자사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이 말레이시아에 도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 말레이시아가 해공을 도입한다면 해공이 공식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수출 기대감에 방산주 주가가 뛰었는데 어제 LRG 넥스원이 17.33%, 코츠테크놀로지와 현대로템이 모두 10%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4%대 뛰었습니다. 올 상반기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로봇주는 최근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향후 업황 전망도 긍정적인 만큼 하반기에 빅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개별 호재가 나왔죠. 16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도요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동형 양팔 로봇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사 협의는 마무리 단계로 도요타는 이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시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토요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한 건 기술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이슈에 로봇주 주가가 뛰어올랐습니다. 어제 베노티에날이 17.87%,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5.18%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코닉 오토메이션이 모두 2%대 뛰었고요. 유엘 로보틱스가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모기민 해충 관련주 주가도 일찍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명 러브버그와 동양 하루살이가 국내 각지에서 출몰하고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이미 지난달부터 러브버그가 보이기 시작했고 서울 은평구, 인천 부평구 등에서도 러브버그 목격담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년보다 최소 열흘 이상 빠른 것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도 모기가 급증하고 있죠. 16일 서울시의 모기 예보지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모기 활동 지수는 2일부터 5일까지 2주 연속 가장 높은 수치인 100을 기록해 모기 예보지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살충제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어제 국제약품이 21.27% 올라 강세 흐름 보였고요. 경남제약이 3.59%, 여자 대한유팜이 1.02%, 경농이 0.39%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 했지만 시장은 한숨 쉬어갔습니다. 주말 사이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내릴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나오는 정치 불안 시그널에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기엔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단계 레벨업하는 게 어려운 환경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0.52% 떨어져서 2,744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0.37% 약세로 858선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고점 경신 후에 바로 포지션을 바꾸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나란히 1,400억 원대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13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672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도 60억 원 순매도했는데 외국인 다만 10원의 거래에서 물량을 반영했을 때는 소폭의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 투자자는 1,60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자동차주만 달렸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 IPO 초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4% 가까이 뛰어서 27만 8,500원, 기아도 5.22% 상승세 시현하며 12만 9,100원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0.9% 반등했는데요. 다만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1.88% 미끄러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KB금융 3% 넘게 추가 하락하는 등 나머지 종목들은 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2차 전지단은 약했고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주는 반등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1% 내외로 상승을 했고요. 리노공업과 HPSP,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2% 넘게 시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 0.8%, 에코프로가 2.3% 추가 하락했고 엔캠은 블록딜 소식에 7%대 급락했습니다. 또 클래시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8% 약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오른 점은 전 거래일에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어제 달러 대비 원화율은 1원 90전 올라 1,381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역외 환율이 다시 진정되면서 1,378원 70전 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외환 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약세장 속에서도 방산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방산주 2분기 들어서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였는데 폴란드와 루마니아와의 방산 협력 소식에 주가가 다시 반응을 했죠. 월가에서는 기술주 대신에 방산주를 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또 국내 증권가에서도 방산주 수출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루마니아에 또 한 번 대규모 무기체계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LIG 넥스원은 신궁과 천궁2, 그리고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수조 원대 물량을 계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와 그리고 더불어서 폴란드와 미국까지 다수의 수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최선호주로 LIG 넥스원을 꼽았습니다. LIG 넥스원은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이후에 주가 추가 상승 여력까지 존재한다고 평가를 했고요. 차 선호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9월에 예정된 자회사 분할 전까지는 단기 주가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나왔죠.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수출을 늘리고 있는 방산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미리 확인하시죠. 오늘 밤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이 나오고 호주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이뤄질 텐데요. 일단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는 중국의 6.18 쇼핑데이, 삼성전자, 갤럭시 북4, 엣지 출시 등이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6.18 쇼핑 축제를 맞아서 중국 소비주들이 또 한 번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노트북 PC인 갤럭시 북4 엣지가 출시되는데 갤럭시 AI를 PC에까지 완전히 결합한 제품인 만큼 IT와 AI 관련주에 활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돼지고기와 화장품주가 좋았습니다.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에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자 우리손 F&G와 윙이푸드 등 돼지고기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화장품주는 사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장 마감 후에 135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증 공시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죠. 우리 시장 또다시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네요. S&P 500 계속해서 주요 IB 쪽에서는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가 좀 소외되는 상황. 약간 속상하네요. 네. 예. 글쎄 골드만삭스 같은 IB들은
기술적으로 어차피 짚어지던 거 2,850 내지 2,860 근방을 계속 이렇게 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2,780을 갖다가 못 그러게요. 넘어서 하고 있는 네. 지금 이제 뭐 채 40포인트가 안 남았는데 오늘 좀 힘을 좀 내줄라는지 계속 박스권에 머물면서 그냥 종목 장세로 갈라는지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잘 됐습니다. 화요일 날 또 국내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날이 됐네요. 네, 오늘 예.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뉴욕 증시는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분위기 엄청 좋습니다. 네. 방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종목들 대부분 다 올랐고 예. 지난주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애플이 이제 그 개발자 회의하면서 주가 하루 빠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쭉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도 지금 분위기 좋고 아니 주변에 지금 아이폰 16 사겠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 그러니까 16부터 애플 인텔리전스인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온디바이스 AI 예. 기능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고 하니까 네. 이 IT 기기 제조 업체들이 뭘 하나 더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물건을 팔려면. 네. 그러면 뭐라도 하는 기능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게 들어가서 얼마나 쓰이거나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으니 가격도 올릴 명분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팔릴 만한 소비자들에게 혹할 만한 이야기들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아이폰 이제 16 시리즈가 아마 9월 정도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네네. 과연 얼마 좀 개수가 팔릴지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일단 갤럭시 S24가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폰이잖아요. 그렇죠. 잘 팔렸거든요. 삼성이 나름 재미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도 분명히 그거를 이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왔을 때 얼마나 팔릴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생각보다는 이제 개발자 회의 이후에 애플 분위기 좋았다는 거고 뭐 대부분의 대형주도 상당히 분위기 좋았고 어제 분위기 살짝 안 좋은 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뭐 올해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올해 워낙에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약간 조정 온 건데 조정도 아닙니다. 0.68 정도 빠졌는데 이건 빠진 것도 아니죠. 그러게요. 예,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좀 잘 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덜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뭐랄까요 브로드컴 같은 거 할 것 없이 저 AI 쪽 반도체 쪽 이쪽은 진짜 겁나게 올라갑니다. 거기 비해서 우리 쪽이 좀 반도체가 좀 올라는 갑니다만 조금 지금 요 AI 열풍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뭐죠? 이재용 회장 또 미국 갔다 돌아오셨죠? 맞습니다. 네. 예, 뭐 특별한 발표는 없었나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없었던 것 네네. 같고. 네. 뭐 이미 기사화 됐지만 뭐 대부분 예정돼 있던 뭐 또 시장에 익히 알려져 있던 그 전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 나온 거 외에는 다시 특별한 건 없었고요. AI의 그 가장 이제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 있고 예.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이 그 엔비디아가 있는 예. 거고 우리가 그 아랫단의 밸류체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낙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낙수 효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밑에 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이제 실적으로 그걸 이제 증명해 보이면은 주가는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도 지금 뭐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이제 그래도 업황 자체는 확실하게 이제 회복세를 지나서 이제 호황기로 가는 이제 분위기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주가는 올라가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내 이제 시총 두 개 그 상위 두 예. 개 기업이 가주면 국내 지수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도 갈수 지금 있다. 약간 뭐 글로벌 그 분위기 못 미쳐서 아쉽긴 해도 국내 증시도 이제 갈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증시보다는 대만 증시가 더 매력적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뭐 들은 거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그냥 반도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듯이 대만은 TSMC 사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대만이 좀 더 그 TSMC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네. 사실은 뭐 삼성이 들었을 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TSMC는 이제 파운드리를 좀 잘하고 있고 삼성은 파운드리를 하지만 약간 밀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등은 이제 TSMC였고 2등이 이제 삼성전자가 됐던 것 같고 D램 쪽에서도 HBM에서 1등이 하이닉스가 됐고 네. 예, 삼성전자가 2등이 됐죠. 그러니까 삼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밀려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안 가니까 지수가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힘이 없는 거고 사실 하이닉스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는 한국 주식을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신 거죠, 약간. 예. 근데
간다. 그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슬라가 오랜만에 또 급등을 했는데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CEO 보좌관이 오히려 또 주가의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 네. 또 전기차 관련주들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일단 뭐 테슬라는 뭐 계속적으로 전기차의 이제 가장 핵심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관심사인 것 같고 어제는 한 주가가 한 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저 자율주행 쪽이죠. 저 관련돼서 뭔가 이제 승인이 났다라고 해서 FSD. 네네 아마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전기 이제 차,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만 파는 거라면은 그 테슬라의 어떤 가치가 정체되겠죠. 또 경쟁력 자꾸 치고 올라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더 더해질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기술이 있어야겠죠. 자율주행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자율주행,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자동차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뭔가 보여줘야 될 게 있을 것 같고 그게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응 나오는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보는 관점에 국내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를 시점은 아직은 아니에요. 원래 대표님은 한 하반기 정도 돼야 네네. 조금 움직임이 있을 네, 거다 이렇게 제가 보셨잖아요. 얘기했던 건 빨라야 8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모멘텀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차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이 비용 자체가 아직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성능은 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떨어지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아직 구매를 이렇게 덥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를 모델을 그냥 골라가면서 사는 정도 되면 전기차는 자연스럽게 많이 팔리겠죠. 수량이 늘고. 그럼 당연히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팔리는 거고. 이런 흐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리거나 그런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 무슨 뭐 배터리 관련한 무슨 행사가 미넨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인터배터리라고 해서 인터배터리? 저도 이제 봤는데 네. 그냥 올해 그 한국에서 3월에도 인터배터리를 열렸거든요. 있었죠. 예, 예. 각 그랬던 지역별로 보시면은 이제 그 전시회가 열리잖아요.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전시회. 유럽에서 열리는 이제 인터배터리 2차 전지 관련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시회하고 약간 또 박람회하고는 또 다르나요? 뭐 같은 네, 뭐 비슷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보통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네, 예. 행사를 하듯이 예.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 해외 바이어를 만나려면 이제 그런 장이 좀 열려야 되잖아요 시장이. 예. 그리고 공간이 열리면은 예. 거기는 바이어들도 오고 판매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들도 참여를 하는 거고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자리죠. 우리가 그때 3월에 있었다고 그랬죠. 네네네. 그때 행사는 좀 성황리에 마치지 않았나요? 배터리 관련된 전시회는 예. 해마다 사람이 점점 늡니다. 늘어요. 예. 저도 올해 갔다 왔잖아요. 예, 3월 달에. 네. 그래서 매년 사람이 넘쳐나니까 이제 시간 잘못 맞으면은 발 디딜 틈이 없죠. 점점 그만큼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부스 공간도 더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막 그 안에 다 못 들어가가지고 밖에까지 나와요. 막 A, B, C, D 공간이 부족해서 밖에까지 나오고 사람들도 막 들어가는데 줄 쫙 서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만큼 이제 2차 전지가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이슈는 어때요? 그 유럽연합 EU에서 그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 예고한 상황이죠. 이거는 전기차 전반적인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뉴스를 이제 지난주에 예, 나왔다고 예. 보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수혜가 있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따지고 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전기차 자체가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벤트는 그냥 그때그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일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전기차나 이런 게 더 팔린다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제가 관심 있게 본 이벤트는 한 2주 전쯤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게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국내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모델, 그다음에 테슬라 요거랑 일본에 지금 제일 잘 팔리는 토요타, 네. 그다음에 BMW 내연기관차랑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전기차가 이번에 좀 쌌다라고 해요.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동일 차종에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비쌌잖아. 못 그래서 샀잖아. 보조금이 없으면 조금 네, 꺼려지지 그렇긴 않- 하겠지만 예. 일단은 같은 맥락, 그 같은 동종 차종에서 전기차가 더 쌌다는 거예요. 평균 판매 가격이. 네. 그러니까 점점 지금 가격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사볼 만한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은 차는 무조건 팔린다는 예, 거죠.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좀 비싼 편이에요. 이번에 비교한 거는 몇몇 모델 뽑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모델도 많진 않잖아요. 네. 하반기에 지금 기아 같은 경우 EV3라고 3천만 원대 차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차들이 계속 나와주면 모델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 넓어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는 사람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전기차 주행 거리도 상당히 사람들이 그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나온 거 보면은 저 350마일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번 충전해가지고 560km 이상 갈 수 있는 지금 전기차 나오면 미국인 입장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기준 잡은 게 300마일 이상이었어요. 예. 480km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차량이 비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기준으로 $5만, 6,900만 원 미만이면 나는 충분히 전기차를 살 거야. 저거 보스팅 컨설팅 그룹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저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 난 전기차를 적극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은 제가 볼 때는 전기차는 좀 팔릴 거고 그거를 사실 시장에서 많이 말하는 게 25년도 요즘입니다. 사실 25년도에 많이 팔릴 거다. 26년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캐즘을 넘어가는 구간이 거기라는 거예요. 캐즘. 예. 일시적 수요 둔화가 25, 26년 되면 다시 이제 소비가 그- 살아나면서 그 풀릴 기존의 거라는 내연기관차 쪽인 독일 쪽 브랜드에서 네네네. 이런 하이브리드 뭐 순수 전기차 계속해서 조금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네. 수요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 수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마 네. 테슬라도 그렇고 그 BMW인가 다른 네.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에서도 3천만 원대 차량을 앞으로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데 부담이 좀 덜하다는 거죠. 네네. 지금 저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자동차주 한번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거든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한번 보고 주가 추이를 도요타 일본에 한번 보고 독일에서는 벤츠란다 BMW랑 폭스바겐 보고 네네. 했는데 다들이 이 자동차주가 바깥에서는 전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는 지금 날아가잖아요. 네네. 현대차 이거 무슨 일 냅니까 이거? 요새 뉴스 흐름도 굉장히 많아요. 인도로 IPO를 하네. 네네. 뭐 수소 트럭이 뭐 짱짱하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가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 기아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되게 재밌는 건 현대차 기아 주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오.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네.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더 간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눌려 현대 기아가 제가 뭐 작년 말쯤 했을 때 1년 전입니다. 요맘때쯤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차 팔 만큼 다 팔았다. 그래서 이제 실적 피크아웃 얘기 나와가지고 하반기 쭉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가가 현대기아가 안 좋았잖아요. 작년. 예. 그때 퍼가 두 개 기업 모두 3이었어요. PER 기준 3이었습니다. 3. PR이 3? 예. 너무 그래서 눌렀다. 네. 엄청 쌌죠. 예. 예. 그때 사람들한테 사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근데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예. 또 제대로 외국인 수급이 좀 붙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 수량에 비례해서 지금 현대차 주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 주가를 올려준 거는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이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손이 된 거고 예. 지금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주가가 그닥 빠질 일도 없을 것 같고 계속 실적은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지금 잘 받쳐주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 받쳐주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인도의 뭐 IPO에서 뭐 시총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인 것 같고 모멘텀이고. 기본 펀더한테 된다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금 실적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더 견고할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계속 보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인도법인 IPO라는 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어떤 식이에요? 그냥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까 거기서? 뭐 그런 뭐 기본적 상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식을 발행하는 예, 거고 예. 그다음에 뭐 현대차가 그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갖고 있을 거 결국에는 아니에요. 이제 네. 지분 가치가 얘기되는 거고 지분 가치 그러면 현대차의 인도법인에 대한 지분 비중은 낮아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그렇게 되지. 예, 비중은 낮아지겠지만 낮아지만 돈이 들어오네. 네, 실제 상장하고 나면은 보통 우리가 말하지만 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B라는 기업이 상장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 되니까 A가 몇 프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지분 가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사실 이야기 되는 거고 그렇게 따졌을 때 어제 그 증권가 나온 이야기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략 10조 이상의 그 가치는 더 있다는 거죠. 10조 현대차. 예. 이상은.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세게 나왔던 거고 재밌는 건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같이 올라갔잖아요. 아, 예. 예. 사실 부품주는 올라갈 이슈는 아니죠, 사실은. 현대차, 기아의 본인들의 이슈지 밑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인도 시장이 또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가 인도 시장을 좀 장악을 해 나가면 당연히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낙수 효과를 보는 거니까 그 관점에 어제 사실은 좀 비슷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버라는 거죠. 아.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음식료 섹터는 새로운 수출주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뭐 저번에도 소개를 했는데 뭐 냉동김밥부터 해서 네네. 뭐 우리 김관련주도 이재모 그렇고. 대표께서 그 우양인가 김양인가 그것도 얘기했고 사실은 SND도. SND를 제가 얘기 예, 드렸는데 예. 저도 놀랬지만 아마 화요일 수요일인가 아마 그 급등했었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예. 물론 제가 말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네. 그날 정말 운 좋게 그렇죠. 뭐 증권사 보고서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좋은 기업이었다는 원래 그럴 겁니다. 때는 저 때문에 올라갔습니다라고 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경사. 예. 저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예. 다음날 올라가길래 왜 올라가지 봤는데 보고서가 나오더니 바로 상한가 직행을 하더라고요. 어. 예, 좋은 기업이었어요. 예,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요새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증시에서 실적주 주가가 좋아요. 아.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가고 있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올라갈 기업이 올라가니까 아무도 불만 없거든요. 예. 근데 올라가면 안 될 기업도 올라가니까 이제 불만이 좀 생기는 거죠. 시장에. 근데 또 잘 올라가는 것들의 특징이 이게 내수 갖고는 안 돼요. 수출이란 것까지 곁들여 줘야 이게 가더라고요, 아니 주가가. 삼양식품 보니까 네. 이미 지금 69만 원. 저희가 처음에 방송에서 네. 언급했을 때만 해도 50만 원 초반이었는데 네네. 69만 원. 이게 이제 시장 사이즈죠.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에서 파는 게 다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투자 안 했지만 그 오리온 국내에서 팔다가 중국에 5천만 한국인에게 오리온 초코파이를 팔다가 중국 13억 인구에 갖다 파니까 주가가 10배씩 갔죠, 그 당시. 락앤락도 그랬고요. 락앤락. 예, 그 기업들이 다 시장이 좀 작았는데 큰 데 가니까 엄청나게 이익들이 늘었잖아요. 실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몇 배 정도 지금 그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연평균 속도까지는 내보진 않았지만 네. 올해 일단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이상인데 지금 최근 뭐 3천억 이렇게 나오니까 내후년 전망은 더 높을 겁니다 아마. 네. 그거 이제 쫓아가는 기업이 사실 농심인데 농심도 사실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네. 사냥에 비하면 좀 이렇게 비교가 좀 안 돼서 이렇게 비율이 낮아서 그렇지만 농심도 지금 수출이 잘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씩 따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무슨 빙과류, 제과 이런 쪽도 네. 좀 꿈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하고 지금 그러니까 빙그레, 롯데, 예, 웰푸드 이건 요런- 또 빙과 업체. 네. 그거는 약간 좀 테마성이 좀 짙지 않나요? 저도 그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주가가 폭염주의보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네. 예. 그 다음날 다 횡보하더라고요. 횡보하거나 약간 그러니까 하루에 다 반영이 된 거죠. 하루에 다 반영이 예, 되고. 그래서 제가 막 그날도 너무 과하다 얘기 드렸는데 딱 과한 만큼 그러니까 한 며칠에 걸쳐 반영될 게 하루에 다 반영돼 버리니까 더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또 그저께부터 사조자 붙은 종목들이 막 냉동김밥. 엄청났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도 이게, 예. 여기도 재료가 어떻게 받쳐주는 재료들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 김 이제 지금 김 양식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만 밸류 체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쪽도 밸류 체인이에요. 이게 S&D도 결국 밸류 체인이고 그렇죠. 삼양식품 맞습니다. 밸류 체인이고 이 사조그룹주도 사실은 냉동김밥 밸류 체인. 그렇죠. 김밥 만들려면 김은 엮이더라고요. 필요한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그러면 엮이던데요. 맛살 만드는 회사 주가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조 그렇죠. 오양.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시장은 A라는 게 하나 오르면 밑에 B, C, D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러게요. 1등이 가면 2등, 3등이 따라가니까 네. 그걸 찾는 거죠. 그 결과물들이 지금 요새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저게 방금 화면에 나온 김밥 저게 빙과류예요, 김밥이에요, 뭐예요? 포장만 봐서는 무슨 하드 같은데. 냉동김밥이에요. 냉동김밥. 네. 하드로 보일 수 있네요. 냉동이니까. 네. 그럴 수도. 네.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이쪽은 관심 가질 만하다.
실적이 나와주니까 저는 네.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렇게 매도하면 차익 실현을 할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만 하더라도 화장품주 갑자기 좀 급락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고 중간중간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으면은 더 들고 갈 필요 있는 거죠. 더 간단히 믿는 거와 함께. 여기는 좀 이제 좀 묵직한 걸로 가서 지금 국방부 장관 폴란드 방문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방산주 방산주. 얘기도 또 나오네요. 맞습니다. 뭐 지금 방산주 실제 수주 소식이 들립니까? 결과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아직은? 확실한 건 우리가 22년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예. 한국의 방사는 상당히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1차 구매가 있었잖아요. 탱크. 그리고 예. 뭐 탱크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예. 그리고 2차 이제 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폴란드 그 옆에 또 다른 나라 루마니아도 있고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들도 이제 무기를 사실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써본 나라가 이렇게 실전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다 들었을 거고 반응이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K방사는 이제 국내 과거 한 몇십 년 국내용이었다가 네. 조금씩 이제 수출기를 튼 게 22년도니까 방사는 한번 들어가는 게 어렵지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잖아요. 무기 체계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쉽사리.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우리나라 K방사는 계속 이제 저런 수주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가장 앞단에서 뭐 정부가 떼어줘야죠. 이 국방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방부 장관이 지금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 되면서 반응이 좀 나온 거로 봅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좀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네. 좀 많이 올랐다는 기업들이 있는데 예. LIG 넥슨 저런 기업들은 좀 예. 더 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허.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방산주들이 생각보다 PE를 이렇게 높게 주잖아요. 퍼 예. 30, 40씩 줘요. 예. 그래서 현대, 로템 저런 기업들 요새 좀 올라서 아마 그 정도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올해 기준일 거고 내년, 내후년 좀 더 뭐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더 나온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 여지도 있는 거죠. 예. 아니 오늘부터 그 의료계 지금 휴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의협 그 총파업도 예고된 상황이고 이러면은 참 이게 중증 환자들은 좀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참 비대면 의료 관련주라든지 원격 의료 관련주들 여기 또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어요. 이미 뭐 주가 변동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것도 이제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확정적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변동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것들은 위로도 갔다가 또 뭐 차익 실현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될 것 같은데 이 근본적으로 원격 의료 이제 비대면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글로벌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빼고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중국, 유럽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어디서 막고 있냐? 의사협회에서 막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네네네. 대한의사협회 막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또 스토리가 있는데 2010년, 2014년, 2016년 그 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가 못 해가지고 다 폐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 잠시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가 허용됐었고 이것도 작년 5월 달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은 시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원격 의료가 단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일단은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그러니까 의료진 간의 원격 진료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저기 시골에 이제 되게 작은 병원이에요. 네. 예. 거기서는 해결 안 될 수 있지만 서울에 오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지방에 있는 의사와 서울에 있는 의사가 원격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의사분이 다시 환자에게 무언가 진찰을 해주는 거죠. 이 정도 단계인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 좀 통과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그 법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근데 또 이제 대한의사협회 쪽에서 또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뭐 반대 의견도 나름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이제 그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좀 됐으면 바람이 있고
국내 이제 상장 기업들 중에 원격 진료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그 오래된 경우는 20년 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거예요. 예. 근데 시장이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비트컴퓨터예요. 이 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에서 이 비대면 사업을 하고 바로닥터라고 하는 앱입니다. 앱 플랫폼을 출시를 또 했고 네. 이 기업이 그러면 그 모멘텀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펀더멘털도 됩니다. 연간 매출액 350억, 영업이익 한 60억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도 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열리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을 뿐이고 인성정보도 똑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요. 인성정보는 국내에서 안 되니까 미국 가서 레퍼런스를 쌌습니다. 미국에 퇴역 군인들 있잖아요. 네네. 미국은 잘 돼 있으니까 차라리 한국 안 될 것 같으니 미국 가서 하겠다 해서 미국에서 레퍼런스를 거의 10년 넘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은 법 때문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인성정보도 지금 우리가 볼만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인성정보도 지금 작년 기준 매출액이 3,650억에 영업이익 52억. 영업이익 다 나는 그 의료기기, 그 비대면적 솔루션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저는 좀 시장이 형성되면서 사업적으로 좀 더 커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는 거라서 비대면 진료가 좀 됐으면 바람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방이나 시골 다니다 보면 진짜 그 병원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뭐 또 병원도 어쨌거나 운영은 돼야 되니까 사람 없는데 병원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원격 진료 저건 어떤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그 의협에서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거죠. 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안 된다는 건 하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에는 또 돈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하는 건 뭐 명확하지만 예, 일반 사회적 공감대는 또 있잖아요. 그 제도라든지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그 편리성이라든지 그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돼야 된다고 얘기 드렸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사업하는 기업들이 있으니 요 기업들 위주로 그 공부해 보셔도 재미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다음 프로그램 있잖아요. 직설에서. 직설해서 아마 우리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는 직설까지는 하지 말고 네, 그냥 막 이제 주가가 금융 오를까요, 시장. 내릴까요, 영업이 그 될까요, 정도. 안 될까요, 이 정도나 네. 그냥 막 자, 지금 시각 장사치스럽게. 네,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58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5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9,300원, SK하이닉스 0.2%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3,5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0.9%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8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 오늘 0.7%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3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9천 원, 그리고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오늘 보합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 호가에서는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최근에 또 호가하고 개장 이후 상황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호가에서는 1.3%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1,500원. 알테오젠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오늘 0.9% 반등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8,000원. HLB가 1.9%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2,000원. 엔캠 블록딜 이슈로 어제 좀 많이 급락을 했었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7만 6,500원. HPSP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만 9,450원. 리노공업도 오늘 강세가 예상됩니다. 2%대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7만 2,500원. 셀트리온자 강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보합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좀 올랐었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네요. 3%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6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음식료 섹터 또 좀 호가 흐름 좋아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삼양식품이 2.9% 강세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70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 건데
자, 얼마 전에 볼 때만 하더라도 50만 원 선이었는데 오늘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70만 원을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요. CJ 제일제당도 1% 상승 예상되고 S&D는 1% 하락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롯데웰프도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연일 최근에 이제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빙그레는 1% 하락 예상되는 반면에 롯데웰프드는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종목 장세긴 하네요. 같은 섹터라고 해도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폭염 관련주라고 해서 열대야에 뭐 메로나 끌어안고서 잘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요? 그 아이스 하드 끌어안고 잘 수는 없는 거고 폭염 관련주 같으면 저거 말고 아니면 좀 다른 죽- 뭐가 죽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왜 브랜드 이름이 나왔다고? 아니요. 예. 폭염 관련주라면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폭염 먹는 거 관련주. 말고. 아니면 에어컨. 예전에는 에어컨 선풍기가 사실은 예. 한 4월, 5월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맞아요. 그 뭐랄까 환경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들 봄철 되면 좀 주가가 올랐었는데 최근에 그런 테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뭐 날씨로 이렇게 테마해가지고 그 기계라든지 이런 장치 쪽에서의 움직임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러면 폭염 크게 움직임 없을 것 갖고 같아요. 테마 좀 만들어 볼까 했던 시도는 실패했고 혹시 저 원조 AI 조류 독감 이게 지금 요즘 또 은근히 뉴스에 나와요. 네네. 호주 쪽에서는 지금 뭐 계란을 먹을 수가 있네 없네 정도에다가 닭을 갖다가 50만 마리 살처분을 했네 이런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이게 에이비안 인플루엔자에서 AI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 또 키워드가 AI네요. 인공지능 플러스 또 원래 원조 AI 테마는 사실 조류 독감이었죠. 조류 독감이었죠. 예, 우리가 말하는 AI는 조류 독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론도 잘 안 되잖아요. 뭐 그 한참 그 코로나 시국에 뉴스 많이 탔던 파우치나 저기 저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그 사무총장이 있는 WHO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팬데믹이 한 더 왔으면 싶은가 싶을 정도로 자꾸 워닝 하다가 지금 또 결국 미국 대선 해에 또 뭐가 하나 이렇게 슬그머니 또 걱정되는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또 테마주 안 될까요? AI 같으면 뭐 테마가 될 법도 또 한데요. 할인 좀- 사실은 할인 좀 우리나라에서는 움직였나? 그 조류 독감이 주로 이제 겨울철에 많이 나오다 겨울철이에요? 보니까 이제 그때 테마를 많이 타는데 여름철에는 그닥 이렇게 테마는 안 탔던 것 같아요. 저쪽은. 아니면은 반대로 그 육개 관련주들 이미 이제 네네. 그 냉동 네. 닭고기를 재고를 쌓아놓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좀 판매 가격 인상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마니커 할인 이런 쪽. 종목은 동일한데 약간 뭔가 시장의 재료나 테마가 바뀐 듯한 네. 예, 그런 뭐 움직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AI도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 그러면 그거는 대왕고래는요. 계속 살리면 안 될까? 테마. 거기는 참 그렇습니다. 거기 왜요? 한국가스공사 예. 저는 이제 뭐 뉴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 주가 한참 올랐을 때 임원진들이 그 주가를 팔았다고 해서 이제 기사가 좀 나왔잖아요. 네. 물론 공시가 나온 거죠. 예. 꼭 그렇게 이렇게 주가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과연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을 몰랐을까? 다 100% 알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팔고 싶어도 예, 타이밍상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 몇 주 전부터 바람이 불었던 이 뭐 산유국 이슈, 네. 유전 가스 네.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서 예. 돈 벌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은 단순 테마 정도다. 예. 그리고 내부자들은 더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내부자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 테마 쪽 말고 그 삼성전자 갤럭시북 4 엣지 네. 이게 출시되잖아요. 그럼 네네. 최근에 뭐 애플 그 인텔리전스 이후에 그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네네.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혹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연초 2월, 3월 그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핫하게 불 때 가장 핫했던 거는 그걸 소위 말하는 팬리스 업체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쪽이었거든요. 아니면 뭐 제주 반도체 이런 쪽도 네네네. 있었잖아요. 예. 사실 그쪽은 그렇게 관련 없습니다. 실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결국 돌아 우리는 반도체고 그나마 기판 만드는 기업들. 그래서 삼성전기는 LG 이노텍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능이 많아지면 전자제품 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발열이 중요해요. 발열 소재 만드는 업체가 수혜를 보는 게 맞겠죠. 국내에서는 PI 첨단 소재가 방열 시트 이런 걸 만듭니다. 그 IT 기계에 들어가는. 네네. 실제 수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고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그 시장이 열리면
확실히 수혜를 봅니다. 근데 연초 2월, 3월쯤 주가 쭉 올라갈 때 국내 팬리스트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 기업들은 그냥 주목만 받은 거다. 실익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개장을 보시면 좀 됩니다. 확인을 네.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1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 챙기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IB 쪽에서도 S&P 500 목표치를 좀 상향, 연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6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들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79% 올라갑니다. 호가보다도 확실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네요. 지금 2,765포인트, 코스닥도 0.5% 올라갑니다. 86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79,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6% 강세입니다. 229,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 올라갑니다. 345,500원이고요. 현대차도 1% 상승하네요. 28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상승합니다. 739,000원이고 기아도 1% 올라갑니다. 13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상승합니다. 63,000원.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185,500원이고요. KB금융도 0.5% 오름세 78,700원. 포스코홀딩스도 1% 이상 상승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375,000원, 1% 상승이죠. 오늘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눈에 띄죠. SK하이닉스 주가 23만 원 선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지금 보게 되면 7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줍니다.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 좀 들어옵니다. 1% 올라가고요. 20만 1,500원 선이네요. 지금 20만 원 선이 좀 붕괴됐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제는 강보합권으로 26만 8천원, 에코프로 오늘 1.8% 반등 보여줍니다. 9만 8,900원이고 HLB도 0.4% 상승합니다. 6만 3,500원. 엔캠 오늘 0.3% 반등 보여주네요. 27만 6,500원이고 HPSP가 1.6% 상승합니다. 3만 9,600원. 리노공업도 2.4% 강세네요. 27만 3천원. 셀트리온제약도 소폭 올라갑니다. 9만 3,100원 선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폭 올라갑니다. 16만 8,300원. 클래시스는 좀 떨어지네요. 5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은데요.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나 H뱅 관련주들 좋습니다. DIT가 10% 급등합니다. 26,300원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2.5%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 보셨고 STI도 2% 상승 중이고 한미반도체도 1.8% 올라갑니다. 18만 3,500원이고요. MK전자도 오름세고요. 그 밖에 윈팩도 3% 강세고 제우스, KC텍, PSK홀딩스 지금 강세고요. QRT, 워트까지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H뱅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육계 관련주 올라갑니다. 닭고기 관련주죠. 마니커 FNG가 13% 급등합니다. 4,940원. 마니커도 3.5% 상승 중이고요. 하림도 1.6% 올라갑니다. 3,645원이고요. 푸드나무, 체리브로도 지금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팜스토리도 1% 이상 올라갑니다. 1,71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우 팜투테이블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육계 관련주들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 독감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육계 관련주들 좀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 좋네요. JNTC가 8% 강세입니다. 23,950원이고요. YC캠도 3% 이상 올라갑니다. 27,700원. SKC도 1% 올라갑니다. 19만 400원이고요. 필옵틱스도 0.68% 올라가고요. HB테크놀로지 2.6% 상승하면서 3,485원이죠. 삼성전기도 오늘 상승 중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HBM 관련주, 육계 관련주들 올라가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FSD 승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그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이콤이 지금 15% 급등하고요. 라닉스도 6% 강세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8% 올라갑니다. 3,085원. 그리고 코리아 FT도 오름세고요. 라이콤 15% 급등, 모트렉스도 3.8% 강세, 13,7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슈어 소프트테크가 6% 강세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5% 이상 올라갑니다. 퓨런티어까지도 4%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수상 관련주 또 올라갑니다. 사조그룹주죠. 사조시푸드가 9% 강세입니다. 7,230원이고요. 사조대림 4% 올라갑니다. 76,000원 선이고 사조산업, 사조오양, 한성기업까지도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냉동김밥 수출 모멘텀과 관련해서 김 관련주들한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226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4억 원, 121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9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억 원, 1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2원 하락한 1,379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오늘 좀 떨어지네요. 예. 네. 환율 떨어지고 우리도 지금 미국장, 특히 유럽장에 이제 눈길이 가는데 어제 프랑스가 방송 중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네. 정민행 제가 차트 보여드렸죠. 네. 프랑스가 오늘은 반등 나올 위치다 네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될 만한 또 뉴스가 있네요. 어떤 뉴스가 있나요? 예. 이게 혹시 우리 국내 라가드 22 총재.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나 싶어서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보도된 게 찾을 수가 없고 외신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런 걸 그래도 이런 어떤 디테일한 뉴스를 또 짚어주는 분이 계세요. 또 글로벌 모니터 우리 안근모 대표가 한 기사에서 해서 찾아보니까 그겁니다. 뭐냐 하면 핵심은 어제 무슨 파리의 근교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 본데 라가르트 총재가 최근에 프랑스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네. 독일보다도 너무 높아져서 그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거 어제 송재경 대표도 그림도 보여주셨잖아요. 예. 항상 유로존 쪽에 위기 상황이 되면 그 스프레드 그래프로 살펴보는데 그 관련한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그 스프레드가 우려 사항이냐라는 질문에 물가 안정은 금융 안정과 함께 가는데 우리는 즉 ECB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외신들이 한 몇 군데서 보도를 했는데 시장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ECB가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뭐하고 대비가 되나 하면 2020년 그때 3월달에 코로나 터져갖고 시장이 막 발작을 일으킬 때 그때도 막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막 폭등을 하고 하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또 질문이 왔을 때 이거 좀 유명한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을 때 라가르트 총재가 약간 짜증스럽게 그래 스프레드 줄이라고 우리가 여기 일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ECB가 그런 일일이 그럴 때마다 이태리 국채나 사주고 이런 거냐 하는 투로 들린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시장 혼란이 더 가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국채 막 사는 양적 완화에 허겁지겁 나서고 했는데 그때 비하면 이번 거는 또 며칠 전하고 톤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 ECB도 지금 보면은 느낌은 저는 그렇습니다. 멀리는 2008년, 가까이는 2020년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준을 필두로 해서 위기 때마다 막 돈 풀고 금리 낮추고 하는 걸로 덮어 왔는데 네. 뭔가 자꾸 이렇게 삐걱거리는 상황이 됐을 때 이번에는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쓸래, 우리 본연의 임무만 할래 했다가는 그동안의 그 십수년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돈 풀겠네요, 유럽이. 그러면 돈 풀리면 이거저거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럼 자산 가격 상승이 좀 예고될 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증시도 좀 상승을 보여줬고, 예.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 마린 르펜, 네, 이제 국민연합, 이제 프랑스의
좀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번에 압승한 그쪽에 그 여성 지도자죠. 당수도 살짝 톤이 바뀌네요. 우리가 기존 제도나 기존에 해왔던 걸 존중하겠다. 네. 즉 자기들이 하면은 뭔가 좀 뭡니까 뭐 이민도 안 받아 저기 뭐 전기차인데 뭐 재정 지출을 팍팍 늘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 조금 문제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네. 정치인들이 오히려 거기에 조금 자기 그걸 갖다가 누구를 모습도 보이고 하니까 시장이 또 안정을 보이네요. 잘 안 망한다는 거죠 시장. 그러네요. 네. 네. 이재문 대표님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 이번에 다녀온 기업은 이제 파이넴텍이라고 하는 기업이고, 파이넴텍. 예, 이 기업은 제가 이제 작년에도 다녀와서 한번 네. 소개시켜드렸고, 작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 이제 올해 제가 다시 한번 간 이유가 이제 7월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언팩 행사를 합니다. 7월 10일 날. 예.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 6번째 시리즈를 내놔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한번 그 동향 체크 때문에 다녀왔고요. 일단 동사는 내장 힌지라고 하는 이제 부품을 만들어 공급을 합니다. 그쪽 회사였지. 네네. 맞아. 그래서 예. 그 디스플레이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셨을 때는 외관에서 보이진 않는 부품이죠. 접었다 폈다는 그 안에 있는 네, 힌지, 힌지. 네네네. 그래서 네. 그냥 경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첩.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 만드는 업체인 거고요. 동세가 이제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갖다 주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최종 디스플레이를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듯이 예. 이렇게 밸류체인이 구성되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파이넴텍도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약간 올라왔는데 예. 최근에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업체들 폴더블 스마트폰이 좀 잘 팔리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잘 팔린다는 거는 삼성전자에게는 경쟁이지만 밑에 있는 부품사들에게는 또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텍이 지금 그 수혜를 일단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삼성전자가 시장에 이제 판매하겠다는 출하량 목표치가 한 대략 1,000만 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대략 이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이제 판매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부품사들은 AS 물량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한 10%는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10% 더 나오겠죠. 실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기대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 외장 힌지라고 하는 것도 올해 공급을 합니다. 외장 힌지는 원래 국내 KH바텍이 절대 강자예요. 근데 예. 이 파이넴텍이 이원화에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들어가는데 정확하게는 23년도 12월 달에 고객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납품을 해도 돼. 근데 작년 12월이니까 전 시리즈죠. 5번째 시리즈. 이거 지나간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납품 안 했고 올해 이제 6번째 새로운 제품 나올 때 납품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클램쉘 타입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펼쳤을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조개 모양 형태, 네. 제트 플립 형태라고 하죠. 요거에 이제 동사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외장 힌지는 요 제트 플립 형태의 납품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무선 이어폰이나 와치 이런 쪽에도 외장 힌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쪽에도 동사가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장 힌지 매출이 올해 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중장기적 성장성을 저는 전기차 그 부품 쪽에 이제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EV 모듈 하우징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 기구 부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엔드 플레이트라는 제품이고 배터리 셀을 고정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냥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월 30억씩 지금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연간으로 올해 360억 이상 나올 것 같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 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전기차 시장 뭐 수요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품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 같지만 지금 오히려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을 빨리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 지금 3공장을 베트남에 짓고 있고요. 예. 올해 3분기 정도면 이 3공장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3공장도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올해 매출에 한 550억, 내년도 1,200억, 내후년도 1,800억 이렇게 목표를 좀 잡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목표를.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작년에 3천억대 매출이었는데 새롭게 EV 전기차 쪽에서 부품 사업이 잘 성장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일단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한 5,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35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좀 끊어서 말씀드리면 내장 힌지는 한 4,650억, 외장 힌지는 300억, EV 전기차 부품은 올해 한 550억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으니까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확실하게 또 늘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혹시 추가로 또 다녀오신 기업 가운데서 좀
첨부해줄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그 셀바이오텍이 주가가 네. 좀 약간 올라오고 있는데 뭐 어제 일부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 중국 쪽에 이제 진출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셀바이오텍이 글로벌적으로 한 50개 국가에 그 유산균 수출을 합니다. 근데 중국 쪽은 워낙에 이제 단가가 잘 안 맞죠. 셀바이오텍 제품 자체가 네. 국내에서 약간 비싼 제품이에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싼 제품이 잘 안 팔리겠죠. 좀 싼 게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출 안 했었는데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타진하기 위해서 뭐 좀 시도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바이오텍이 이거 그 한 2013년부터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시세가 한번 났다가 이렇게 거의 원위쳤는데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때는 저도 정확하게 이제 팔로우하지 않아서 네. 모르겠지만 네. 근래에는 이제 동사가 그 유산균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본업은 잘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약물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 유산균이 이제 장까지 잘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대장암 치료제 PP-8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 3년간 못 받다가 올 3월에 승인을 받았죠. 그것도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10월부터는 실제 환자에 이제 투약할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에 대한 모멘텀도 있으니까 본업에 건기식이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다른 쪽의 성장성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0.9% 올라갑니다. 다시 연고점을 뚫었죠. 2,768선, 장중 고점이 2,779선인데 그 부분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도 같이 올라갑니다. 0.55% 플러스권으로 8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하루 만에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426억 원 매수 우위. 다만 기관이 이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지속하고 있습니다. 145억 원 팔자 포지션이고요. 오늘은 개인도 26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85억 원, 기관이 24억 원 순매수, 반면 외국인은 18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스 유틸리티와 반도체 그리고 출판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음료와 통신 장비,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은 내림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육계 관련주 상승세 이어갑니다. 여름철 닭고기 수요 증가에 이익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마니커 FNG가 12.04% 급등하면서 4,885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마니커와 하림이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니커가 1,295원, 하림이 3,675원 선에 전개됩니다. 팜스토리가 1.3% 올라가고요. 동호 팜투테이블도 0.76%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올라가는데 관련 신기술인 유리기판 테마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테마 내에서는 JNTC가 7.47% 상승세 시연하면서 23,7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HB테크놀로지도 3% 가까이 올라갑니다. 3,495원.
YC캠이 1.86%, 캠트로닉스가 1.41% 상승권 유지 중이고요. SKC도 2.5%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9만 2,9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테마 상승세 시연 중인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가 하반기 HBM 핵심 시장 우위를 지속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29만 5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소식에 SK하이닉스 오늘 또 한 번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지금 23만 닉스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2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는 후공정 장비주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관련주 중에서 DIT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2만 7천 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윈팩도 8.58% 플러스권입니다. 1,266원. DI가 3.15% 올라가면서 2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YC캠과 이오테크닉스도 2% 가까운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라이콤이 오늘장에서 22% 가까운 질주를 보여주는데요. 4,180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8% 올라갑니다. 3,105원. 라닉스가 13.29% 상승하며 4,9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슈어소프트테크가 5.57% 강세 흐름 6,440원,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3.45% 플러스권입니다. 11,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김정훈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원전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원전주 앞으로 향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력 사용량 증가 가능성 속에 또 AI 반도체 전력량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이 체코 원전 수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원복 정책이 이슈화까지 되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원전 섹터에서 보시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가 가시화될 경우에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치적인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중국과 미국 등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원전에 관한 관심이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원전 섹터 내에서도 이제 대형 원전 설비를 한 100분의 1로 축소시킨 소형 모듈 원전, 이 원자죠. 이제 SMR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전 관련 섹터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서전기전, G2 파워, 우진엔텍, BHI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차세대 원전 모델로 부각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슈 속의 원전 관련 섹터는 수급이 또 바닥권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어떤 관심이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저는 BHI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제철용 산업 설비를 설계 생산하는 전문 업체로 주요 고객이 일단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회사 그리고 발전 사업자 그리고 대형 건설사 포스코를 포함해서 제철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간헐적 보완 및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천연가스 발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AI 등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빠른 속도를 내면서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6월 7일까지 신규 수주 규모가 약 4,700억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발표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에서도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 BHI의 원전 사업의 지속성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은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최근 우리 증시 보시면은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좀 이끌어가야 될 부분들, 특히 반도체 그리고 납품기 커튼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이러한 섹터들이 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세가 높았던 KBP나 K푸드에 대해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했던 섹터들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에 지지가 되는 그러한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 동해 유전 관련해서 건설 기자재, 시멘트나 철강 관련 눌림목 지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선 조정을 보인 종목과 낙폭 가대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불안에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KB국민은행 이민혁 이코노미스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달러 강세를 좀 지지하면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환율 전망과 함께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목에도 유로화가 이렇게 떴습니다만 최근 이제 ECB가 연준보다 먼저 앞서서 금리 인하도 났었고 그것보다도 이제 유럽연합 선거 이후에 특히 이제 프랑스가 정치적 불안정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유로가 최근 많이 밀렸습니다. 물론 어제하고 그저께는 살짝 반등은 나옵니다만 이 최근에 유로 가치 하락 지금 좀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정도인가요? 네, 최근 이제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이제 상당수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불거진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유럽 의회 선거 직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하면서 좀 이제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 모습인데요. 이런 이제 일련의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서 유로화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가 크게 약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사 효과 때문에 미달러화가 강해진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이 높은 레벨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저녁에 이제 프랑스 극우 정당 인사인 마린 르펜이 이제 향후 총선에서 승리해도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좀 전국 불안이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 이슈는 워낙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됐는데 20일에는 또 인민은행 우대 대출금리 결정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중국 5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우선 소매 판매나 실업률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5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비 3.9%나 하락하면서 지난 4월에 마이너스 3.1%보다 하락폭이 더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5월 중순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LPR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시장 컨센서스로는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는 부진하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소폭 인하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로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뒤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거나 부동산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위안화도 한동안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무슨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인다거나 위기감을 조성한 정도라서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꾸준히 환율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주가나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변동성에 비해서 환율은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 덜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요. 우리 임영희 코스님, 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시 이게 지금 157엔트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 7월 달에 일단 한 달 정도 BOJ는 그 결정을 미뤘는데 국채 매입을 뭐 줄인다거나 금리 인상 요걸 한 달 뒤로 미뤘는데 한 달 뒤는 또 절묘하게 또 FMC하고도 겹치기도 하고 이 엔화 이거 지금 엔고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 4월 말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0엔까지 오른 이후에 이제 일본 외환 당국에서 거의 10조엔에 가까운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도 여전히 150엔대 후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었고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엔화가 여전히 약한 원인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좀 상당폭 벌어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미국 금리가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물론 최근 일본 내에서 그동안의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BOJ도 섣불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채 매입 규모를 향후 점진적으로 좀 축소해 나가면서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국채 매입을 줄인다고 해도 그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은 이상 시장 금리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자체적인 움직임만으로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길 바라야 되는 상황인 건데 현재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아무리 빨라봐야 9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엔화도 그 전까지는 좀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원화 가치 하락 또 높은 달러 환율 이어지는 이유가 이제 미국 높은 금리 때문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좀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현재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금리 격차는 마이너스 200bp로 이제 사상 최대치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금리 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더 높아져 버리면 수입 물가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여기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근원 소비자 물가가 2%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환율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아마 빠른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자,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세트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남아란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한자산운용이 우리 박수민 팀장님 나오셨다가 우리 남 과장님은 처음 출연이신데. 네. 자, 지금 미국 증시나 우리 할 것 없이 장은 좋다고는 합니다만 좀 쏠림은 있어요. 네, 우리 남 과장님 요즘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 보고 네. 있으면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참 가는 종목만 간다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국 증시의 경우는 그 가는 종목들이 빅테크 종목이고 또 시총 10위 안에 드는
초대형주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지수도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형님인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의 상방은 좀 제한적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을 해야 증시에도 더 활력이 돌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최근에 보면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업종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수익률이 좋은 ETF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성과가 좋았던 ETF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모멘텀 지속되면서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가 11% 이상 상승했고요. 아리랑 글로벌 HBM 반도체도 10.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포스코 그룹 포커스가 9.9% 상승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K푸드, K뷰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 K푸드 ETF가 9.7% 상승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강세 보이면서 SK그룹 대표주도 9.5% 정도 상승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도 9.0% 상승했고 타이거 화장품 ETF 8.9% 상승했습니다.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ETF는 음식료 종목들이랑 화장품 기업들 많이 담고 있는 ETF인데 한 주 동안 8.8% 상승했고요.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탑10이 8.8%, 비타 MG 소비 액티브가 8.7% 상승했습니다. 네. 여전히 저 수익률 상위 쪽은 역시 반도체 쪽이 자리하고 있네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분할까지 또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어디였죠? 브로드컴이 또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이 미국 증시에서 이게 주식 쪼개는 게 대형 호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액면 분할을 해도 네. 기업 이익과 같은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지만 아무래도 액면 분할을 하면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장점도 있고 또 비싸다는 이미지에서 탈피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항상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시장에서는 최고의 미덕이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 보이면 좋을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 또 과거에 액면 분할을 했던 기업들 성과를 실제로 보면 네. 액면 분할 이후에 긍정적인 경우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워낙에 강세장이었다 보니까 액면 분할 발표를 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이어서 치폴레, 브로드컴 그리고 램리서치 이런 기업들도 향후에 액면 분할 일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치플레는 뭐 하는 회사죠, 저게? 식음료 기업입니다. 식음료? 네, 브리또 외식- 있고 타코 있고 치폴레. 네.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도 예를 들어 우리 엔비디아 하면은 거기 저 GPU 만들고 저 AI용 칩 만들고 그 설계하는 회사 딱 확실하게 오는데 마이크론만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메모리 우리 삼성전자 비슷하게 느낌이 오는데 브로드컴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일단 브로드컴은 이제 네트워크 관련 네트워크? AI 네트워크가 좀 본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브로드컴이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AI 반도체 2위 플레이어이고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와 대척점에 있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이거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일단은 뭐 범용 AI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라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AI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내 상장 ETF 중에서 브로드컴 비중이 가장 큰 상품은 솔 미국 AI 반도체 칩 메이커 상품이고요. 그리고 해당 ETF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모두 좀 큰 비중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26% 정도 편입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이제 3위 종목인데 15% 정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네. 인텔 때문에 좀 까먹겠다. 네, 인텔이 수익률이. 살짝 수익률에 조금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 사실 예. 인텔도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 간밤에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 이전만큼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 시각도 있는데
어떨까요? ETF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뭐 가파르게 워낙에 상승을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사실 비싸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익이 성장을 하면 또 네. 그만큼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게 23년 이후에 엔비디아가 6개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어떤 기업이 만약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기대치를 높이면서 그 다음 실적 발표 때는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치를 높여가는데도 6번이나 연속해서 그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AI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엔비디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앞서 말씀드린 브로드컴에도 하고 또 ETF를 통해서 AI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상승 타격이 좀 둔해도 뭐 AMD도 있고 브로드컴, 인텔, 퀄컴 다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가장 또 이렇게 이 주가 올라가는 차트가 가장 화끈한 게 브로드컴인데 신한자산운용도 한몫하셨구나. ETF 만들어서 또 고객 돈으로 해서 또 브로드컴 달리는 말에 또 채찍을 한번 가하셨네. 예. 그럼 이제 좀 우리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음식료주하고 화장품주인데 참 그동안에 오랫동안 참 소외됐던 쪽입니다. 최근에 이렇게까지 뭐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ETF 쪽에 또 돈이 들어왔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쪽 화장품하고 음식료. 네,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네. 작용을 했는데요. 네. 먼저 거시적으로는 무역 수지가 1년 넘게 적자다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수출 개선에 기여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환율도 상승을 하고 또 수출 기업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을 하면서 수출 확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또 기업 실적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 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식음료 기업과 화장품에 대한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삼양식품, 예. 삼양식품이 1분기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3%나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 불닭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 모멘텀 때문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또 환율도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그 부분이 그러면 이제 달러 표기로 했을 때 이제 수출액보다 원화 환산 수출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출 확대되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실제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여지가 좀 많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K푸드, K뷰티 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 상단의 ETF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된 ETF 한번 보시면 네. 먼저 하나로 FN K푸드가 국내 주요 식음료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요 구성 종목도 보시면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오뚜기 이렇게 예.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타이거 화장품 ETF 보시면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 상품이고요. APR,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아모레, 지한국, 콜마 이렇게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비타 MG 소비 액티브 ETF 한번 보시면은요. 이 ETF 같은 경우는 MG 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관련도가 높은 국내 식음료, 화장품, 의류 그런 기업 등 전반에 투자를 하는 ETF 상품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닭볶음면 MZ 세대들이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예. 삼양식품도 높은 비중으로 좀 들어있는 어허. 상품이고, 네, 만약에 화장품이랑 식음료 기업 전반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 하면 활용도가 좀 높은 상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도 이제 K컬처 트렌드와 관련도가 높은 국내 기업 전반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어서 이제 화장품 그리고 식음료 전반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활용도 높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중에 실리콘2? 네. 저 회사는 어떤 회사죠? 실리콘투는 이제 화장품 화장품? 관련, 네, 화장품 수출 관련 기업입니다. 화장품 중에도 어떤 화장품이요? 아,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그 기업 네. 아, 그래요? 네네. 혹시 정민 앵커는 아세요? 저 정확히는 몰라요. 실리콘2는. 예. 뭐, 이게 무슨 올리브영에 실- 들어간 무슨 제품이에요. 무슨 실리콘으로 하는 거 보니까 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 예, 그,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리콘 관련 기업은 아닌 것 그냥 같습니다. 화장품 유통 무역 업체로만 수출하는 이제 그 예, 중간에 예, 네, 뭐 유통하는 미국에 게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모이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확실히 음식료주라기보다는 K푸드, 뭐 화장품주 관련 이런 거보다 K-뷰티 하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네요. 듣기에도. K자 붙으니까 네. 훨씬 좋은데 또 최근에 또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룹주들을 갖다가 막 묶어서 ETF를 만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 SK 그룹주 ETF도 있었고 뭐 요즘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HD 하면은 뭐 다 같이 가고 네. 또 사주 하니까 이제 또 사주 다 가고 뭐 에코프로 한때 막 같이 갔고 뭐 그런 것처럼인데 요 그룹주 투자하는 어떤 뭐 전략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지난주에 포스코그룹 ETF와 포스코, 네. SK그룹 ETF가 많이 네. 상승을 하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뭐 최근에 상장된 상품은 아니고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상품이기는 한데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그룹 ETF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지난 한 주 동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8% 급등을 하면서 예. 그만큼 이제 그 비중을 크게 포함하고 있는 ETF의 상승폭도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그룹 ETF의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SK 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 상승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덩달아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SK그룹 주요 지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가 SK 스퀘어이고요. 네. 그리고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가 주 SK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SK,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이렇게 다 같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략 측면에서는 이제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를 하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대기업 그룹주 ETF가 아무래도 특정 섹터를 추종하는 ETF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뭐 바이오, 화학, 통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정 섹터 모멘텀과는 다소 상이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ETF 수익률 좀 주간 단위만 살펴봤는데 사실 ETF는 좀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좀 월간 수익률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월간 수익률도 이번에는 주간 수익률하고 비슷한 모습을 네네.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ETF들 다소 상위권에 포진을 했고요. 아, 여전히 그리고 반도체. 네, 1위도 역시 이제 하나로 FN K푸드가 좀 21.2%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식품주들, 식음료 관련 기업들 좀 유망한 모습 보였었고 반도체는 계속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우리가 뭐 상위 종목만 보고 수익률 난 쪽만 살피는데 이 와중에 또 뭐 마이너스 수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간이나 월간으로 어느 쪽이 주로 안 좋았나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그럴 쪽이 것 조금 같아요. 활약을 많이 했었고요. 네네. 중국 쪽도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 네. 아하. 중국은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소식들 발표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차이나 전기차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었습니다. 채권 쪽은 어때요? 채권 쪽은 수익률, 고만고만? 네, 고만고만? 그렇죠, 네네. 마이너스는 아닐 거예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네. 일단 방향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 쪽이다 보니까. 예.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6월 어느 중순이 넘어섰는데 ETF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미국 물가 그리고 FOMC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들을 소화를 했다 보니까 매크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됐고 그래서 남은 6월 동안에는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6월과 12월은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포함해서 국내 주식형 지수들 정기 변경이 다소 진행이 되는 달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형 ETF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정기 변경되는 종목들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셔서
이제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도 2%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지금 3% 넘게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 쪽 상승률이 좋네요. 근데 코스닥은 약간 좀 지지부진하네요. 네. 뭐 좀, 암만 좀, 나라, 뭐, 뉴스 보고 있으면 답답한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남들 가는 거에 같이 발음 맞춰야죠. 2,800 올라가야죠. 이 와중에. 네. 반도체 섹터가 힘을 내주고 있긴 네. 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